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부분은 74페이지에 신소재 파트예요. 여기는 뭐 좀 전에 쌤이 얘기한 것처럼 그 생물학 파트에서 전문적인 내용이라기 좀 그렇고, 그냥 뭐냐면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이라는 단어 하에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 주변에 신소재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디 이용되고 원리가 뭐냐 그런 거야. 근데 벌써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이 여기 너무 많아. 자, 거기 문명의 발달 얘기는 잠시 역사 공부 한번 해볼게요. 무슨 역사 공부할 거냐? 거기 보면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라고 나왔지. 그지? 참고로 석기시대 어떤 시대인지 알죠? 구석기, 신석기. 처음에는 그냥 돌 주워다가 이거 뾰족한데 그냥 막 갈아서 쓰고 하다가 나중에 이거 내 마음에 드는 거를 못 구했어. 비슷한 걸 찾은 다음에 나중에 막 갈아버렸지. 그래서 그게 신석기잖아. 그지? 구석기 입장에서 볼 때 신석기는 하이테크 기술이었던 거야. 우와, 그 생각을 못했지? 늘 알고 나면 그런 거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돌틈에 박혀있는 단단한 고체 물질에서 뭘 얻어낸 거예요? 금속을 얻어내요. 구리를 뽑아내는 기술. 그게 청동기 시대가 된 거죠. 또 그거는 또 돌만 쓰던 시절에는 청동기를 쓰는 거는 하이테크 기술이 된 거야. 그러다가 철기 시대로 오게 되면서 철을 무기나 농기구에 사용하게 되면서 이게 또 아까 말한 하이테크 기술이 되면서 철로 농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땅을 파면 더 깊이 팝니다. 철이 구리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참고로 청동기는 한 번도 농기계로 이용된 적이 없습니다. 기계라고 하기 그렇지만 농기구로 이용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구리는 물러서 그걸로 만약에 뭐 곡괭이 모양 또는 뭐 호미 모양으로 만들어서 쓰면 안 돼. 땅 파다가 그냥 다 휘어버리고 막 이렇게 된다고. 무기로 써도 청동기는 웬만하면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청동검 들어봤지? 걔들 주로 장식용이야. 그냥 멋있는 용. 확 멋있지. 이러면서 그게 다란 말이야. 실제로 전투용 무기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합금을 만들어서 썼어. 그게 청동이야.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어가지고 만든 게 청동이고, 구리에다가 아연을 막 섞어서 쓴 게 황동이라는 건데, 그렇게 합금을 만들어 썼다고요. 거기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 합금인 청동을 사용했다라고 써있지? 자, 이렇게 인간은 계속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구들, 새로운 재료들을 우리 주변에서 쓰기 시작했고, 특히 문명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소재는 그거 급이 아니지? 그지? 보세요. 기존의 소재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나 화학 결합의 구조를 변화시켜 단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 줄거. 기존의 재료에는 없는 새로운 성질을 가진 것. 기존의 재료에는 없던 새로운 성질을 가진 것. 이런 거를 우리는 신소재라고 한다고. 그냥 단어 뜻 써놓은 거야, 단어 뜻. 응? 이런 신소재에 지금 거기 제시가 된 게 반도체가 하나 써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초전도체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액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휴대폰 하나씩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네오디뮴 자석. 옛날에는 그냥 네오듐, 디뮴이구나, 디뮴. 이거 붙질 않아가지고 옛날에 그냥 네오듐이라고 했는데 네오디뮴이라고 부른다고. 지금은 이렇게 4개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 이용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반도체 읽어볼게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 어저께 EBS인가 어딘가에서 충북 반도체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소개가 됐어. 본 사람 없지? 있냐? MBC였나? 그 예능에 나오는 그 흑인 봤어 혹시 어저께? 예능에 나오는 콩고 출신 그 방송인 하나 있지, 흑인에. 걔가 교복 입고 충북에 있는 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거기서 막 그 학교를 소개해주는 코너가 있었는데 충북 반도체 고등학교라고 했더라고. 그러면서 방진복 입고 이제 막 실습하는 실습실도 학교에 있고,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인데 나중에 이제 S전자에 취직을 한다고 하더라고, 많은 수학생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생산직에 들어가겠지. 반도체 생산 라인에. 뭐 꼭 권하고 싶은 직업은 아니라서 취업 잘 됐다고 거기 가는 게 꼭 좋냐 뭐 그런 건 아니라서 나는 그냥 별로 보면서도 쓴소리 좀 하고 말하는데, 아무튼 그런 데에서 만드는 S반도체 또는 자, S반도체 또는 뭐 H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일종의 부품이야. 인공적인 부품인데 줄글게요. 거기에 어저께도 애들 앉아가지고 막 퀴즈를 낸 거야. 야, 여러분 반도체가 뭘까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잖아. 응? 그런 정도의 전기적 성질을 띠는 물질이고요. 이 반도체의 원료로 많이 쓰이는 게 규소다. 여기까지 어제 계속 얘기가 나왔어. 규소는 모래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원소기호, 규소, 실리콘을 얘기하는 측면에서 그런 거고, 규소, 저마늄 이런 녀석들이 반도체. 얘네들은 주로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무슨 반도체? 순수 반도체. 자, 특징 볼까요? 순수한 규소나 저마늄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데, 거기 줄거 소량의 원소를 첨가를 하면, 자 이제 이 내용에 나와 있는데 반도체부터 얘기할게요. 규소나 저마늄 얘들을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한다고. 저마늄은 참고로 우리 흔히 게르마늄이라고 많이 불리는 녀석입니다. 얘네들 탄소, 규소, 저마늄, 아까 청동 만들 때 나와 있던 주석, 그 다음에 납,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기율분모는 14조 원소거든. 몇 조? 14조. 그래서 여기까지만 넣으라고 했었지. 규소까지만. 그지?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하면 뭐 탄소야 주변에 탄소 화합물이 워낙 많고, 규소와 저마늄 얘네들도 14조 원소란 말이야. 14조. 그럼 여기다가 약간의 다른 원소들을 첨가합니다.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기적 성질이 개량이 돼요. 전기적 성질이 개량. 좀 좋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도핑 테스트. 들어본 사람? 그 운동선수들이 약물 먹었냐, 뭐 근육이 더 세게 하는 그런 약물을 섭취를 했냐, 뭐 이런 거 검사하는 거를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를 첨가했느냐, 그래서 도핑이란 말 씁니다. 응? 자, 거기다 도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보통 인공적인 반도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불순물을 첨가해서 인공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인공적인 반도체, 세미컨덕터라고 하죠. 인공적인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불순물을 넣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우리 흔히 말하는 불순물 반도체 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반도체 만드는 공장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게 반짝반짝한 얇은 판, 웨이퍼라 그러지? 그지? 응? 그 웨이퍼가 아무것도 거기다가 설계를 안 했으면 그냥 반질반질한 동그란, 딱 요만하더라고. 피자, 소자 하나만한 이런 원형의 웨이퍼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선을 긋고 설계도를 거기다 집어 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든 걸 웨이퍼라고 하는데, 왜 웨이퍼라고 하나 했더니, 일종의 얇으니까 페이퍼처럼 얇은 종이, 페이퍼의 퍼자에다가 그 속에다 격자 무늬를 막 집어넣으면, 과자 중에, 내가 어제 들은 거야. 나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과자 중에 격자 무늬 과자 있지. 웨하스. 웨하스 표면 보면 웨하스라는 과자 알아? 애기들이 많이 먹는 거. 이만하게 있는 게 또각또각 부러지고 그 안에 막 이렇게 격자 무늬 있잖아. 그 웨하스처럼 생긴 페이퍼, 그래서 웨이퍼라고 그러는데. 상상도 안 해봤었는데 어제 그거 보고 알았어. 하여튼 그렇게 만드는 과정, 그래놓고 다 그것들을 분리를 해서 저 여러 부품 소재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반도체를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를 한다고. 무슨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거기 소량의 원소를 첨가에다가 도핑이라고 쓰고 쉼표 찍고 불순물 반도체라고 써놓으세요.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 발광다이오드, 유기발광다이오드, 태양전지, 각종 감지기의 부품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반도체라고 하는 일종의 부품이. 알겠습니까? 자, 여기 다이오드는 주로 역할이 뭐냐면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것을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핸드폰 같은 거 충전할 때 콘센트에다가 꼽으면 휴대폰에 충전이 되는데 휴대폰에 꼽는 충전기 잘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주변에 충전기 없네? 직류 전원 장치라고 써 있어요. 나중에 잘 보시면은요. 직류 전원 장치. 콘센트는 교류 전류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단 말이야. 근데 휴대폰에 저장될 때는 직류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있는 전류로 저장이 된다고. 전기 에너지로. 그걸로 바꾸는 장치가 충전기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안에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그 속에 박혀있단 말이야. 뭐 나중에 뽀개 보면 알겠지만 그 충전기 그 위에 그 핸드폰에 끼우는 그 납작한 그 뭐 5핀? C타입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 뭐 이렇게 납작하게 약간 플라스틱 부분 있지? 거기 까면 속에 다이오드 들어있어. 예전에 뭐 충전기 하나가 작살이 나가지고 거기가 부러져서 열어봤더니 조그만데 딱 진짜 새끼손가락 손톱만한데 그 안에도 몇 개의 부품이 박혀있는 기판이 있더라고. 그 중에 다이오드도 섞여 있는 거지. 자, 그렇고요.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3개입니다. 신호의 증폭작용, 스위칭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라디오 주파수를 잡아서 그 약한 전파를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 정도로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다이오드가 됩니다.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라디오를 트랜지스터 라디오라고 얘기도 했어요. 약한 신호를 더 세게 만드는 증폭작용, 또 특정한 주파수를 잡아내는 여기 나와 있는 스위칭 작용,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뭐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오는데 그 전류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서 색깔이 막 변하는 장치를 우리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발광 다이오드의 원리에 유기물을 이용하게 되면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고, 발광 다이오드가 뭐냐면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줄임말이라서 LED라고 하고요. 올레드라고도 불리는 OLED는 앞에 유기물을 이용했다 해서 오가닉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올레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발광 다이오드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 다 해놨지? 주로 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많이 이용돼서 올레드 TV 그러면 커브드 TV로 많이 쓰이죠. 자기네 집에 그걸 쓰는 집 있지? 이게 응? 뭐 크면 좋지 뭐. 색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전자제품 대리점 가서 보면. 여기도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집에 TV 없는 집이 있냐? 없냐 여기? 선생님 주변에 몇 집이 있어요. 우리 딸 초등학교 같은 반인데 2명 정도가 집에 TV가 없어. 근데 그 TV 없다고 못 보는 거 아니잖아. TV를 잘 안 보다 뿐이지. 선생님도 지금 없앨까 생각 중이라서. TV를 보는 게 아니라 TV로 주로 뭘 하고 있어? 우리 딸이 유튜브를 보고 앉아있어요. 뭐 보고 앉아있어요? 주로 로블록스를 보고 앉아있지. 남의 한 거. 그럼 많이 나오잖아. 하여튼 반도체가 이런 데 많이 이용된다. 우리 주변에 여러 전자제품에 가깝게는 휴대폰에서 TV, 냉장고, 심지어 요새 자동차에도 반도체 많이 이용됩니다. 근데 자동차에 이용되는 반도체는 좀 사양이 낮다고 해요. 우리나라 생산 잘 안 한대.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주로 자동차에 공급되는 반도체는 중국 쪽에서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아니면 온갖 것 다 만드는 그 대만의 TSMC 이런데. 그런 회사 있는 거 알아?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회사가 어딘 줄 알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데 대만에 있는 TSMC라는 회사가 제일 큰 회사고 삼성이 두 번째. 근데 이제 삼성은 남이 주문한 거를 주문 생산하는 것 중에 자체 생산도 하거든. 근데 아까 말한 TSMC는 거의 100% 주문 생산이래.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설계도는 없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이렇게 레벨이 좀 다르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생산량으로는 최대가 대만 회사랍니다. 아주 유명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고급사양 반도체부터 저급사양 반도체까지 다 만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삼성 거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3위 반도체 회사도 있죠. 2위, 3위. 합치면 TSMC보다 그래도 조금 떨어집니다만 하이닉스라는 회사 또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그게 원래 옛날에 뭐 그냥 여담으로 얘기해주면 90년대 말쯤에 반도체가 좀 이게 좀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좀 우위를 점하는 산업이 되다 보니까 거의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전자회사, 이런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가 딱 2개밖에 없었거든? 오디오 만드는 회사도 빼고. 어디겠어? 하나는 3스타, 하나는
골드스타라는 회사가 있었단 말이야. 쓰리스타는 어디야? 골드스타는 옛날에 금성전자라고 써서 금성전자. 이게 90년대 초반에 와서 금성전자를 만드는 골드스타, 금성사, 우리나라 최초의 칼라 TV 거기서 만들었어요. 아무튼 금성사. 근데 금성사가 친척 중에 치약이나 샴푸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합쳤어요. 그 회사가 이름이 럭키거든. 럭키 치약. 지금도 찜질방 가면 사우나 가면 거 있지. 싸구려 그 더럽게 매운 페리오 막 이런 거잖아. 지금은 럭키 치약이라고 써있는 거 있긴 있는데 회사 이름이 럭키라고 안 써있습니다. 그지? 근데 느낌이 오지? 럭키의 L과 골드스타의 G가 합쳐져서 LG가 된 거란 말이야. 알고 있었어 이거? 상상도 못했지. 그게 LG전자예요. 라이프 이즈 굿 다 뻥이야. 럭키 금성의 줄임말이야. 럭키 금성. 알았어? 럭키하고 골드스타의 합친말이야. 이거 알면은 거의 뭐 살아있는 현대사의 증인 수준 됩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그 중에 삼성이 치고 나갔단 말이지 반도체로. 그러니까 금성은 그냥 뭐 선수 뺏겼으니까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거의 90년대 후반쯤에 와서 그 당시에 그냥 자동차 만들고 건설회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H그룹이 어딘지 알죠? 지금도 자동차 회사 현다이라고 하는 회사가 갑자기 90년대 말에 무리하게 전자산업에 뛰어듭니다. 현대전자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휴대폰도 만들었어요. 심지어 전설의 걸리버라는 휴대폰, 이게 완전 옛날 얘기인데 걸면 걸리는 걸리버 그래가지고 걸리버라는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옛날에 군대 제대하고 내 후임이었던 애가 제대하고 걸리버를 샀었던 기억이 나서 야,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완전 벽돌이더라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는 와중에 또 어떤 대기업이 거기도 약간 전자제품 쪽으로 손을 뻗치면서 우리도 반도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현대전자랑 SK라는 회사 둘이서 합쳐가지고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하이닉스야. 그런데 나중에 현대는 전자산업이 망해버리고 빠지고 지금 그냥 SK 하이닉스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2위, 3위 반도체 회사 갖고 있단 말이야. 자, 들어본 회사죠? 근데 반도체로 유명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좀 먹여 살리는 그런 산업이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90년대 말 2000년대 지금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역사를 읊어버렸네. 자, 그래서 나중에 니네들이 보면서 LG 막 라이프 이즈 굿 금성 뻥이야 한번 해주라고. 럭키 금성의 줄임말이야. 두 번째, 이제 초전도체로 갑시다.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줄거봐.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그래프 하나 나왔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가로축이 온도라고 되어 있고요. 세로축이 전기 저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놓고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쭉 점선해야 되는데 쭉 되어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영하 200도 된다고 치면 영하 150도, 영하 100도, 0도, 뭐 0도, 영하 50도, 영하 0도, 20도, 30도, 100도 이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이 커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특정 온도가 딱 되면 저항이 0돼 버리는 그런 물질이 있어. 참고로 거의 대부분의 우리 주변의 금속 원소들은 이게 다 가능한데 이 온도가 원소들마다 다 달라. 이게 금이냐, 은이냐, 구리냐, 수은이냐, 납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 그래서 그냥 여기는 지금 그게 안 써있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 임계 온도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 특정 물질마다 다 다른 온도긴 한데 어떤 특정한 기준에 오게 되면 그 밑에 가면 저항이 제로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항이 제로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냐? 전력 손실이 없는 장치가 발생하겠지. 그치? 저항이 있으면 전력 손실이 생기는데 전력 손실이 없는 전류의 전달 이런 게 가능해진단 말이야. 최첨단 기술이겠지만 아직도 정확히는 개발
안 돼 있습니다. 일상 온도에서는 아직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하 10도, 20도까지만 돼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획기적인 발견이야. 사실은 지금 가장 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온도를 제일 많이 높인 게 이제 영하로 두 자릿수 안에 들어왔대. 영하 100도까지 안 가더라도 초전도 현상이 생기는 게 지금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하 70몇 도인가 80몇 도인가. 근데 그것도 아직 극저온 상태잖아요. 응? 이 중에 영하 80도에서 돌아다닐 수 있어? 저번에 한번 TV에 세계에서 가장 추운 러시아의 극동지방에 있는 도시 오야미콘인가? 커피포트 물 끓여가지고 밖에 배낭에서 확 뿌리면 눈 내려버리는, 본 적 있어? 너튜브에 보면 나오거든? 그 전기포트에 물 끓여가지고 펄펄펄펄 끓고 있잖아. 근데 밖이 지금 영하 한 4, 50도 되는 거야. 아파트 베란다 나가가지고 밖에다가 이 뜨거운 물을 확 뿌렸거든? 바로 눈으로 싹 바뀌어. 응? 그런 정도의 추운데 아니면 우리가 영하 50도, 60도가 일상 온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응?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인 뭐 예를 들어 영하 10도, 겨울 되면 영하 10도, 여름에는 막 영상 30도. 근데 뭐 여름에 영하 30도 너무 높으니까 영하 10도, 20도에라도 초전도 현상이 생기면 그런 상태의 케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 저항이 없어지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개발 중인데 실제로 한 달쯤 전에, 한 두 달인가 한 달쯤 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생긴다는 논문을 발표한 학자들이 있대요. 응? 뉴스 나왔었지?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 났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딱 그 뉴스 보자마자 저 사기꾼이고 딱 그랬거든. 왜냐면 몰라, 미래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막 영하 10도, 20도 정도에서만이라도 초전도 현상이 생긴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죽을 때쯤 되면 가능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완전 내가 오죽하면 우리 와이프가 그 기사를 보고 우와 저게 엄청난 기술이래 라고 우리 와이프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저 잘 모르지만 그게 엄청난 기술이라고 하니까 내가 옆에서 뭐라 했는지 알아? 저게 만약에 성공했으면 저 사람은 신이 되는 거야. 그랬어. 그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응? 예를 들어 영상 10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생긴다. 그럼 우리 전기에너지 손실이 없어. 그럼 뭐 지금 전국에는 발전소 10분의 1을 줄여도 돼. 응? 10분의 1 오바다. 10분의 1 오바고 한 반으로 줄여도 돼. 응? 아니 동시에 쓰는 양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없다는 얘기지. 손실이. 진짜 반으로 줄여도 된다니까? 응? 그럼 막말로 산술적으로 우리가 뭐 석유를 가지고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화력발전에서 전기 생산한다. 소비량 반으로 줄여도 된다는 얘기가 2배는 더 오래 쓸 거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영역,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자, 아무튼 초전도 현상이라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특정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했듯이 극저온을 만들 수는 있으나 예를 들어 영하 150도에서 영하 200도에서 근데 영하 200도, 영하 150도 만들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거지. 또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 온도가. 응? 수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기 저항이 여기 봐 4.2 켈빈일 때가 뭐라고 돼 있어요? 초전도 현상 생긴다 그러지? 4.2 켈빈 하니까 왠지 뭐 금방 될 것 같지? 영하 269도입니다. 아니다. 영하 269도. 말 제대로 했네. 지금 말하고 순간 틀렸나 싶었어. 영하 269도 조금 안 되는 온도가 4.2 켈빈이에요. 정확히 하면 268점 몇 도? 한 2도? 이 정도? 그 말이 되냐 그 온도가? 참고로 인간이 지금 그 온도까지 내리지도 못해요. 응? 근데 이건 이제 계산으로 나온 값이지. 계산으로. 이렇게 추세 분석하면 나올 거니까. 자, 하여튼 그런 물질이 있는데 비슷한 상황까지는 가. 조그맣게까지 만들 수는 있어. 실험실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밑에 만들긴 만들었는데 초전도 케이블. 거기 이용 보면은 이게 지금 굵은 전선의 단면을 끊어놓은 거야. 여기 봐. 굵은 전선이 팔뚝만한 전선이 있는데 이거를 팍 잘라가지고 여기다 켜놓은 거야 지금. 그 속에 송전선이 박혀 있고요. 액체 질소가 들어있는 층이 있지. 참고로 액체 질소는 영하 196도보다 낮은 온도입니다. 결국 영하 200도란 얘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태로 전기가 지나가는 초전도체가 가운데 박혀 있어. 이거 자체가 얼마나 비싸겠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한 100km 떨어져 있어. 그럼 100km를 이런 장치로 쫙 연결하면 그 비용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들어. 내가 쟤네 집에 전기를 보내서 한 달에 전기세를 5만 원씩 받고 있거든? 그럼 내가 이거 설치비 회수하려면 태양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전기를 공급해야지 먼저 뽑을 수 있어. 그럼 누가 하겠냐?
안 하지. 그지? 자, 하여튼 특정 온도에 되면 전기 저항이 0된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많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MRI 장치라든지 핵융합 장치라든지 저기 유럽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입자 가속기,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자연상태 입자들을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장치 중에 입자 가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몰라도 되고, 이런 데다가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의학에 이용하는 MRI 정도에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 마이스너 효과가 와.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초전도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액체 질소에 담갔어. 그럼 극저온 상태가 됐겠지. 얘를 자석 위에다가 이렇게 핀셋으로 잡아가지고 자석 위에 올려놓으면 아직 그 영하 196도의 온도가 남아있어가지고 바로 다시 따뜻해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 위에 떠 있습니다. 자석 위에 떠 있는 일이 생기는데 사진 밑에 줄거볼게요. 초전도체에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뜨는 현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 봐봐. 초전도체가 있고 여기 자석이 있으면 초전도체 밑에 자석이 있으면 자석은 N극, S극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평한 자석이 있는데 여긴 N극, 여긴 S극. 그럼 N극에서 나가고 S극으로 들어가거든? 근데 초전도체에 무슨 일이 생겨? 마주보는 극에서 같은 극이 돼버린 거야. 여기가 N극인데 여기도 N극이야. 떠 안 떠? 뜨는 일이 발생한다. 물론 계속 떠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얘가 다시 미지근해지면 밑으로 툭 떨어집니다. 알았습니까? 마이스너 효과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액정, 리퀴디드 크리스탈, 줄여서 액정이라고 합니다. 리퀴디드 크리스탈 액체로 만든 결정체인데 이거 가지고 영상 표시 장치에 이용하게 되면 그거를 리퀴디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LCD라고 하는 거지. 그지? LCD도 요새 잘 안 쓰지 않냐? 응? 옛날에 컴퓨터 모니터 LCD 썼는데 요새는 LED 쓰잖아. LCD는 좀 두께가 좀 있어줘야 돼. 응? 물론 예전에 브라운관 TV에 비하면 훨씬 영상 하나치가 얇아지긴 했지만 LED보다 두껍습니다. 왜냐? 뒤에서 빛을 쏴주는 장치가 있고 그 사이에다가 먼지짓을 하고 영상에 나오는 건데 요새는 LED는 뒤에서 빛을 쏴주는 장치 필요 없이 스스로가 빛을 내서 그냥 얇게 될 수가 있어. 여기 아까 누가 집에 올레드 커브드 TV 있는 것 같은데 그 집 TV를 보면 두께가 1cm 정도밖에 안 되죠? 그지? 나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 전시장 가가지고. 진짜 얇구나. 응? 요새 LCD TV는 LED TV도 요새 작은 거는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응? 요새 LCD TV 참고로 LCD하고 LED하고 솔직히 구분 잘 안 되거든. 워낙 LCD도 얇게 만들 수 있어서 LCD는 요새 거의 안 쓰지만 LED는 작은 거는 요새는 생산 단가가 되게 싼가 봐. 저기서 만들어서 오면 싸단 말이야. 저 밑에 뭐 차이나, 비엔나 이런데, 캄보디아 이런 데서 만들어 오면 싸기 때문에 이 책상만한 모니터가 얼마인 줄 알아? 20만 원도 안 해. 심지어 모니터가 노브랜드에 팔아. 노브랜드 뭔지 알지? 아니 30몇 인치 노브랜드가 30몇 인치 모니터가 막 19만 원 이러고 앉아있어. 응? 자, 그거보다 더 전 단계가 액정이라서 내가 지금 액정 얘기 대충 하고 가는 거야. 니네 이거 액정 쓸 일이 휴대폰에는 없어요. 아니면 요새 뭐 디카 쓰냐? 디카도 잘 안 쓰잖아. 거의 어디서 씁니까? 휴대폰으로 쓰잖아요, 거의 다. 응? 그래서 가늘고 긴 분자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나뉘어 배열되어 있고 줄거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함께 띈다 그래가지고 리퀴디드 크리스탈 액체로 만드는데 결정체라는 의미로 쓰인단 말이야. 액체 결정 줄여서 액정. 액정을 이용해서 얇게 만든 영상 표지 장치로서 LCD 써있지? 전압을 걸어서 액정 분자의 배열을 조절하면 오른쪽에 액정 분자 그림이 있어요. 이 액정이 중간에 끼어있고 앞뒤에 무슨 판때기가 붙어있는데 이 판때기를 이렇게 막 조절하는 거야. 여기 봐봐. 판때기 이렇게 조절하는 거야.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이 판때기들이 빛을 잘 통과시키냐 안 통과시키냐에 따라서 빛을 차단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하고 세게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 여기에 섞이는 빛을 빨초파 세 가지 빛의 삼원색을 쓴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빨초파 중에 파란색을 꺼버리니까 그럼 빨초만 들어오겠지? 그럼 노란색 되는 거야. 빨간색하고 파란색만 섞었어. 그럼 무슨 색 되는 거야? 자주색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드는 거라고요. 편광판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 액정에 들어있는 요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있지? 수직 편광판, 수평 편광판 막 있잖아. 요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점 하나를 화소라고 불러요. 이 화소가 100개면 100화소, 100만 개면 100만 화소, 1억 개면 1억 화소. 화소를 영어로는 픽셀이라고 합니다. 다 들어본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 봐봐. 여기는 노란 점, 연라 노란 점, 약간 흐린 노란 점, 진한 노란 점 쫙 섞이면 갑자기 미니언즈가 되는 거고, 여기 가가지고 무슨 색 섞이면 또 다른 색깔이 되는 거고, 이거를 영상으로 만드는 게 액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과거에는 완전 원시적인 액정은 거기처럼 흑백 액정, 이것도 액정이라 그랬어. 전자식의 디지털 숫자 표시 장치 이런 것들. 대신에 얘들은 정말 속에 있는 잉크가 거기에 맞춰서 배열이 돼. 그래서 액정이 만약에 충격받아서 파손되면 잉크가 한쪽 구석에 몰려버려. 그래가지고 이런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전자계산기처럼 생긴 거 거기 앞에 화면 부분을 돌로 팍 찍으면 까만 잉크가 저쪽 구석에 쭉 몰려 있습니다. 맛 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액정 나갔다. 근데 요새는 금 간 거 보고 액정 나갔다 그러지. 사실은 액정이 나간 게 아니라 액정 위에 유리판이 갈라진 거지 뭐. 그냥 거기서 뭔가 신호를 감지해야 되는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그 속에 있는 게 원래 액정이에요. 액정이 나가면 화면이 아예 표시가 안 돼요. 형태를 볼 수가 없어. 그 지경은 아니잖아. 금가 있어도. 선생님도 여기 지금 금가 있긴 한데, 사실 선생님도 여기 금가 있거든. 여기 금가 있잖아. 그치? 그냥 마당에서 떨어뜨렸는데 하필 얘가 이렇게 떨어지더니 돌 위에 떨어졌어. 아, 나 어쩌면서 이 휴대폰 지금 5년째, 아니 5년이 아니라 한 4년째 쓰고 있거든. 슬픈 얘기나 해드리면, 이거 지난주 없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거 휴대폰이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당근 들어가가지고, 당근이 뭐 아니지? 하여튼 당근 들어가가지고, 중국폰 사는 사람한테 산 거야. 근데 조금 찝찝하긴 하더라고. 자기가 중국에서 생활할 때 쓰는 거래. 근데 S전자의 S21에 한 4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더라고. 그래서 오 좋은데? 작년 거잖아 작년 거. 그리고 상태도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깨끗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콜을 딱 받고 집에 와서 막 했더니 갑자기 막 한자가 막 뜨는 거야. 중국에 쓰는 거라서.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안 깔리고 카카오톡도 안 깔리고 유심 같은 전화만 돼. 그리고 검색 엔진이 구글 이런 거 다음 안 되고 네이버는 깔리더라. 지금 네이버만 깔리고 전화만 되고 그래가지고 요즘 다시 빼서 다시 넣었어. 그냥 공기계로 쓰려고. 카톡도 안 되고 카톡 안 깔려. 근데 까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우회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근데 밴드는 되더라고. 네이버랑 네이버 밴드는 되길래 그냥 용도 저렇게 정도 쓰려고. 슬프지 않냐? 조금 금가서 이것도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된 건데 거슬려서 했더니 자, 흔히 여러분 말하는 액정 나간 게 실제로 액정 나간 게 아니라 액정 위에 터치가 되는 유리 성분이 나간 거라고. 그지? 자, 그 다음 액정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이 편광판 두 개가 서로 이렇게 크로스 되면서 뭐가 되는 거다? 빛의 양, 빛의 세기를 조절하고 그걸로 색깔을 만들면 영상이 나오는 거란 얘기지. 네오디듐 자석은 되게 뭐 최첨단이라서 되게 특이해 보이지, 그지? 이거 컴퓨터 하드디스크 하나 빼놓은 거거든? 응? 하드디스크를 뜯어보면 속에 이렇게 요만한 CD만한 원판이 있어요. 여기가 플래터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웬 요렇게 새끼손가락 2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요렇게 원판 위에 이렇게 열려있는 거기 플래터라고 안 써있구나. 거기 헤드라고 써있지? 응? 플래터 위에 헤드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여기 봐봐. 처음에 이 플래터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면 이 헤드에 전류가 생겼다 말았다 하면서 얘가 회전하면 플래터에 정보가 기록이 되는 거야. 응?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면 그런 일이 생겨. 반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듣는다,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플래터가 회전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정보 때문에 여기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발생해.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에 전류를 걸어주면 여기에 정보가 저장되었거든? 이게 이제 저장하는 거. 저장 해동을 재생할 때는 플랜터가 회전하면서 여기에 헤드 쪽에다가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가 이제 여러분에게 영상이나 소리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아니면 화면으로, 그림으로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네오디뮴 자석은 그냥 강한 자석. 하드디스크의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 또 고출력 소형 스피커 또는 초강력 모터 이런 데서 씁니다. 근데 다이소에는 팝니다. 있어. 그 되게 그 은색 자석 있지. 은색 자석. 까만 자석은 싸구려고. 응?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목동에 수업할 때 칠판이 당연히 이런 게 이거 붙는 거 보니까 이것도 자석일 텐데. 자석일 텐데 어떤 놈이 칠판에다가 저걸 붙여놓은 거야. 요만한 비비탄 만한데 원기둥 모양으로 생긴 건데 여기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이 자식들이 나를 테스트한 거지. 선생님 저거 떼어봐요 이러는 거야. 진짜 세게 붙어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안 잡혀. 응? 그리고 잡는데 안 잡히길래 야 이거 떼기 힘든데 이상한 떼어봐요 그러는 거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종이 쓱 낀 다음에 종이로 떼겼지. 응? 그때 애들이 오씨 천재인데? 뭐 이러는 거야. 그 생각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냐? 아니 뛰면 되지. 내 손으로 뛰어야 돼? 도구를 이용하면 되잖아. 이런 거 오래 쓰란 말이야. 이게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또 하나 예를 들어줄까? 어제 쌤 와이프가 쌤 좀 늦게 나가는데 딸내미랑 와이프는 좀 아침에 무슨 행사 있다고 거기 구경한다고 일찍 나갔어. 동네 행사에. 근데 집 정리 좀 잘 하고 나가? 그러면서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쌤 밥 먹고 딱 다시 쌤 방으로 가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싱크대에 서랍장 하나가 안 닫히는 거야. 뭐 인덕션 밑에 싱크대 서랍장 3칸 이만하게 있는데 제일 밑에 칸이 이만큼이 열려. 뒤에 뭐가 낀 건지 안 닫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서랍을 다 열어봤는데 끝까지 열리지가 않아요. 틈이 요만큼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빠졌더라고. 크린랩 같은 거 큰 랩 박스가 뒤로 떨어져가지고 걔가 밀려서 안 되는데 손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팔 넣어봤자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 그 뒤에 이만큼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짝대기 갖고 와서 당기면 되지. 근데 문제는 짝대기 갖고 와서 당겨도 이렇게 손을 넣어서 잡힐 공간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도구를 썼지. 끈끈이. 지금 집에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찍찍 롤 클리너가 있거든. 그 롤 클리너 끈적끈적거리잖아. 롤 클리너 넣어가지고 손에 연결을 이렇게 돼가지고 찍을 꾹 누른 다음에 쭉 당겼더니 박스 나오길래 잡아서 뺐지. 그래서 집에 갔더니 우리 아이가 어떻게 뺐어? 근데 내가 팔로 뺐지. 팔 안 들어가던데. 나는 들어가던데. 아니, 당신 팔이 나보다 팔이 얇은데 어떻게 들어가? 그런 거야. 들어가더라니까? 아니 어떻게 뺐어? 계속 나오는 거야. 도구의 인간. 네, 그러고 말았어. 근데 웃기는 건 더 이상 물어보질 않아. 도구의 인간. 저 인간이 또 뭔 머리를 써서 뺐구나. 그러니까 배웠으면 좀 써먹으란 말이야. 도구의 인간이야. 도구의 인간. 응? 알았죠? 아직도 안 물어봐. 신기하지 않냐? 나 같으면 궁금해서 계속 물어볼 것 같아. 어떻게 뺐냐고. 안 물어봐. 그게 더 신기해. 자, 이런 네오디뮴 자석 같은 경우도 여러 용도에 많이 이용되죠. 그죠? 요새는 주로 냉장고 앞에 스티커 붙여놓거나 뭐 이런 거 붙여놓을 때 그냥 씁니다. 요새 단추처럼 플라스틱으로 뚜껑 씌워져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양도 좀 이쁘고 해서. 하여튼 은색으로 된 자석은 초강력 자석,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개념 쏙쏙합니다. 거기 강력 모터나 고출력 소형 스피커는 뭐냐면 강한 자석 때문에 전류가 세게 흐르면 힘이 커져가지고 스피커의 진동판을 세게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력 모터 만들 수 있겠지. 또는 스피커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개념 쏙쏙. 기존 소재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나 화학결합의 구조를 변화시켜 뭐한 거?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든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신소재라고 합니다. 2번.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인 전기적 성질을 띠는 물질로 조건에 따라 전기적 성질이 달라지는 신소재를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죠? 3번. 전력 손실이 없다. 그럼 초전도 케이블로 이용하는 건데 비용이 엄청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강한 자기장을 만든다.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주로 병원에서 그 뭐 사진 찍을 때 몸에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사진 찍을 때 뭐 머리나 이런 데 사진 찍을 때 씁니다. 이게 CT랑 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장치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선생님도 지금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원리를 모르겠는데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하고요. 이 자기공명 영상 자체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저기서 검게 보이고 이런 뭐 차이가 좀 있대. 응?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원리를 이용하는 게 자기부상 열차. 아까 마이스노 효과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이스노 효과의 원리를 그 철도에 이용해 본 게 자기부상 열차란 말이야. 자기부상 열차 지금 있냐 없냐? 허허 이 사람들 봐라.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자기부상 열차가 지금 있냐 없냐? 응? 지금 쌤이 여기다가 정한이도 보여줄게. 지하철 노선, 그지? 있어? 있지. 저기 인천공항에 자기부상열차가 있어. 근데 지금 휴업이래. 돈이 안 되나 봐. 자기부상열차 있어. 공항에. 그지? 뭐? 그리지 뭐 휴업 없어 있잖아. 이미 이거 이용된 지 한 5년 넘었어. 5년이 뭐야? 한 7, 8년 된 거야. 제일 밑에 휴업 써 있잖아. 쌤이 여기 타보지는 않았는데 요거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갔다가 위에 이렇게 뭐가 레일이 있길래 저 뭐야? 그랬더니 왜 노란 열차가 주차가 돼 있더라고. 그 내가 갔던 식당이 이 공항 자기부상 열차 공항 그 있는 역 제 끝역이었거든. 용유역이라고. 그래서 뭐야? 저 뭐지? 그래가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냐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뭐가 자꾸 치아에서 왔다 갔다 해. 노란 애가. 뭐야? 봤더니 열차가 있어. 그때 본 거야. 어? 설마? 했더니 딱 지하철 노선이 떠 있더라고. 자기 부상 열차라서 잘 봐. 레일과 바퀴에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음 역에 쓸 때만 마찰을 일으키고, 응? 출발할 때 동력을 어느 정도 쫙 달아버리면 떠버린다고. 마찰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 마이스노거랑 비슷하게 청력, 반발력 이용하는 거라서 이탈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위에 떠서 가고 다음 역에 가면 이제 막 끄면 전기를 끄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신기하더라고요. 타보려고 했는데 휴업이야. 근데 언제 이 휴업이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한 1년째 휴업이라고 쓰는 것 같은데. 자, 4번. 다음은 액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액정은 가늘고 긴 분자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나란히 있고요. 고체와 액체의 중간 성질을 띈다. 전압을 걸어서 액정 분자에 조절하여 LCD나 이런 데 이용한다. LCD. 다음 페이지 넘기면 신소재 중에 이제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라는 애가 나옵니다. 신소재 중에서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는 전부 다 탄소로 만든 거야. 뭐로 만든 거라고? 탄소로 만든 거. 그래서 그래핀 화학식이 C고요. 탄소 나노튜브도 C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래핀은 육각형 벌집 모양의 구조로 얇은 판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한 겹, 얇은 한 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옆에다 써 한 겹. 근데 탄소 나노튜브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나선형으로 말려있는. 그러니까 빨대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빨대처럼. 원통형으로 생겼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 참고로 특징이 비슷해요. 전기랑 열 전달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고요. 참고로 원소기호가 C인데 그냥 이거를 그래핀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소기호 C인데 탄소 나노튜브라고 얘기하고 C라고 써놓으면 탄소의 원소기호인데 물질에다가 그냥 C라고 쓰는 경우가 4번 있어. 이거 전에 있었던 흑연도 그냥 C야. 흑연도 C야. 다이아몬드도 C야. 응? 그래서 그래핀을 보고 보통 흑연의 한 층이라고 얘기합니다. 흑연은 이 C로 된 애가 여러 층 겹쳐지는 거거든. 응? 그거의 얇은 한 층을 떼어내서 신소재로 만든 게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다고 하고요. 물론 한 겹 꼈을 때는 약하겠지. 근데 이제 이거를 수십 겹 쌓아놓으면 그 정도 두께의 철보다 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얇고 투명하며 유연성이 있어서 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의복형 컴퓨터, 차세대 반도체 소자, 야간 투시형 콘택트 렌즈 등등등 우주 왕복선의 외장재로 쓰인답니다. 열에 강하니까. 근데 탄소 나노 튜브는 이 그래핀을 돌돌돌 말아서 빨대처럼 길게 만든 거야. 파이프처럼. 튜브니까.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 당연히 좋고요. 그 빨대처럼 생긴 그 속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는 장치로 많이 이용합니다. 첨단 현미경의 탐침 또는 나노 핀셋 뭐 이런 데 많이 이용된다고 하고요. 오른쪽에 이 그래핀과 탄소 나노 튜브가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플로렐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플로렐. 그지? 플로렐에다가 써 C60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얘는 분자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플로렐. 탄소 원자가 육각형과 오각형으로 결합하여 공 모양이고 탄소 원자 60개가 딱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데 속에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거를 목적지까지 전달할 때 마치 보관체 역할하는 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소장에다가 뭔가 약품을 투여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지나서 소장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얘가 버틸 수 있는 플로렐 형태를 만들고 소장 가면 풀어지게 해놓으면 거기서 딱 얘가 밖으로 나오면서 어떤 효과가 나오겠지? 뭐 그런 역할을 할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얘들의 공통점 나노 신소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작다는 뜻이에요. 대량 생산이 어려우며 반도체처럼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는 힘들다. 밑에 그림에 보면은 흑연과 그래핀의 구조라고 써 있는데 연필의 재료인 흑연의 한 층만 떼어내어 이게 그래핀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자, 이제 밑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독고마리 열매를 이용한 신소재로 벨크로 테이프, 보통 찍찍이라 그래, 찍찍이. 뭐라 그래, 그거? 찍찍 부는 거, 벨크로 테이프. 들어봤죠? 홍합의 족사라는 건 뭐냐면, 홍합이 분비하는 물질인데, 홍합들 보면은 바닷물 속에서도 군집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수백 마리가 붙어 있거든. 그렇게 강한 파도에도 서로 떨어지가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진짜 막말로 망치로 때려야 떨어질 정도로 강하게 붙어 있다고. 물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접착력을 유지하지? 아, 저 성분을 이용하면 물 속에서도 접착력이 유지되는 그런 성분을 만들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접착 단백질을 이용한 모방한 신소재 써있지? 그지? 수중 접착제 또는 의료용 생체 접착제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요새 계속 소방서 옆에 있는 경찰서에서 맨날 커튼하면 계속 째고 있잖아요. 알아볼라? 있어 그런 드라마가. 어떻게 알아보나? 요새 뭐 매 회마다 계속 째고 있죠. 그 시신 부검하는 장면이 계속 매 회마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 시신 모형에 그러니까 그 덤이라고 하는데 시신 모형에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시신인 척하고 째고 붙여야 돼. 거기서도 접착제 쓰긴 써. 나중에 시신을 원상복귀 해야 되니까.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 사인을 판명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 장례를 치르려면 다시 붙여주거나 뭐 붙여야 될 거야. 꼬매거나. 그지? 그 과정에도 이런 의료용 생체 접착제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잎의 표면을 모방한 신소재. 여기 보면 되게 비싼 람보 글씨 뭐 자동차 있는데 그지? 여기 보면은 뭐 세차가 필요 없는 자동차. 내가 보기엔 이런 차는 없음. 세차 필요 없는 차가 어딨어? 유리 코팅제, 또 방수되는 옷 이런 데 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개코도마뱀 발바닥 이용해서 뽁뽁이 같이 붙어 있는 거. 요새 뭐 잘 안 되더라고. 또 거미줄을 모방한 신소재. 거미줄은 매우 가늘지만 그러니까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 써 있는 거야. 거미줄 정말 귀찮습니다. 선생님 집에 마당에 우리 와이프차랑 내 차랑 이렇게 두 대 나란히 놓으면 내가 운전석도로 가면 그 사이를 지비지 구슬하는데 맨날 그 밤새 거미줄이 몇 개 생겨가지고 눈엔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운전석으로 가면 꼭 한 두세 가닥이 머리에 붙고 막 있고. 그리고 진짜 질긴 것도 있어요. 팅 쳤는데 깜짝 놀라서 얼마 전에 끊으려고 손가락을 딱 내렸는데 안 끊어지고 마치 기타줄처럼 띵 이러면 되는 거. 기가 막히는데? 거미줄에 이슬이 맺혀 있어. 와.
하여튼 그 보면서도 와 진짜 센 거미줄이 있긴 있구나. 그리고 항상 놀라운 거지만 저쪽 전봇대에서 여기는 전봇대까지 둘이 전기줄이래. 거미줄을 어떻게 연결했을까요 이거? 응? 근데 이해 그거 보면 신기할 것 같아. 거미가 저쪽에 연결하고 이렇게 마치 타단처럼 쫙 타고 내려서 탁 붙인 다음에 연결하나? 이제 그런 거미줄이 있어. 이거 누가 보다 한 3, 4m는 되는데 이거 어떻게 연결했지? 칙 싸가지고 한 것도 아닌 거잖아. 그지? 하여튼 대단한 놈들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거미는 봐도 죽이질 않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면 잠자리채로 떠가지고 이렇게 놔줍니다. 밖에다가. 거미는 익충이래잖아. 익충. 익충이 뭔 뜻이야? 송? 이익이 되는 벌레라 뜻이야. 참고로 거미 곤충 아닌 거 알죠? 거미 곤충 아닌 거 알죠? 모르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티를 안 내네. 자, 그럼 상어비늘을 모방한 신소재는 전신 수영복 같은 데 많이 이용하고요. 요새는 올림픽 할 때 스포츠 경기 이런 수영 경기에서 옛날처럼 진짜 빤스바람에 수영하는 경우 없는 것 같아. 옛날에 남자 선수도 그냥 빤스 밟고 수영했어. 아니 그냥 수영복이 빤스처럼 생겼다고. 그러니까 우통 다 깎고 수영했는데 요새는 거의 수영 선수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나 그 정도일까? 거의 대부분 하반신 수영복 입던가 전신 수영복 입던가 거의 그러잖아. 왜냐면 그게 물의 저항을 오히려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수영 선수가 얘를 유행시켰죠. 처음 들어? 마이클 펠프스라고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인데 딱 봐도 근육이 완전 온 몸이 역삼각형인데 완전 반전이 있어. 나중에 검색해봐. 심지어 키가 작아.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주먹왕 랄프처럼 생겼어. 하체가 없어 거의. 진짜 처음에 보면 합성한 줄 알아. 워낙 상체만 발달한 거야. 수영을 하다 보니까. 자, 근데 모르포나비의 날개를 모방한 신소재. 색깔 막 희한하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지. 알록달록하게.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거기 뭐 빛에 의해 색깔이 막 달라지는 뭐 그런 얘기. 보이는 방에 따라 달라진다고 써 있습니다. 자, 5, 6, 7번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 5번 보시면은요.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인데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래핀 아니면 탄소 나노튜브 중에 하나거든요. 그지? 근데 굳이 말려 들어있다 뭐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그래핀에 대한 내용입니다. 6번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세 물질. 가가 탄소 나노튜브, 나가 그래핀, 다가 플러렌이에요. 그래핀은 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는 가가 됩니다. 다는 플러렌. 아까 얘기한 플러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 2번 다 했고요. 나하고 가. 그다음에 자연의 대상과 그 대상을 모방하여 개발한 신소재를 연결하면 홍합의 족사는 수중 접착제, 상어비늘은 전신 수영복의 원리로, 거미줄은 방탄복의 재료로 많이 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내신 탄탄 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같이 안 풀게요. 다음 시간에 1등급 도전 문제 풀고 그 뒤에 중단원 정복 문제에서도 몇 개만 좀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 번째 단원인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앞에 1시간 정도도 문제풀이 좀 한 다음에 뒤에는 뒷타임에는 물리 파트 들어가니까 정신 바짝. 그렇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뭐 속력구하고 이런 식들 몇 개 있었지? 그것을 얘기하는 순간 벌써 그 부분 좀 복습 좀 해놓으시면 굉장히 유리해질 거예요. 자, 뒤에 문제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뒤에 중단원 전공 문제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86페이지까지 문제 한번 풀고 채점 좀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